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10년이 조금 안 되는 결혼 생활을 청산한 요즘 누구보다 바쁘게 연초를 살고 있어요. 요즘 TV에서 돌싱에 대한 이야기나 연애 프로그램을 많이 다루잖아요. 게다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다 보니 저만큼 씩씩하게 이혼 후의 삶을 살고 있는 친구도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친구들에게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썰맘 채널에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중산층의 공무원 부모님 아래서 자랐어요. 집에 딸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떡하냐며 아들 하나 더 낳아야 되지 않겠냐는 친할머니의 독촉에 가까운 잔소리에 명절 때마다 죄인이 되던 엄마가 문득 떠오르네요. 제가 고등학교를 가던 해 평범한 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학교가 끝날 시간이 아닌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따로 불러서 얼른 짐을 싸서 집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아빠가 기다리고 있으실 거라고요. 그저 빨리 학교를 나올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던 그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상복을 입고 아빠 옆에 앉아 상주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 가연이가 상주야. 요즘 세상에 여자라고 상주하면 안 된다는 법 없지 않겠소? 엄마도 하늘에서 네가 상주 노릇하는 걸 보면 많이 기특해 하실 거다. 9시 뉴스에서만 보던 교통사고로 인한 몇 명 사망. 그 중에 우리 가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은 살아생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아빠의 말에 따라 남자 상복을 입고 상주 노릇을 했고, 이교 사장이 투철하던 친가 가족들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며 아빠와 저를 나무랐어요. 하지만 저희 부녀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엄마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요달리 독해졌어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났어야 될 사주라는 말을 대학교 때 재미로 보러 간 점집에서 들었었는데 그 말에 맞게 자라고 있었네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유약하셨고 저는 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워야 한다는 의무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 덕에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악착같이 공부를 했고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낸 이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도 네가 이렇게 알아서 잘 자라주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무탈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 경영학과의 수석으로 4년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아빠와 손을 잡고 엄마 앞에 가서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잘했지? 하늘에서 보고 있지? 아빠는 옆에서 숨죽여 울었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이렇게 계속 잘 흘러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하늘에서 엄마가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당연한 수순으로 국내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보다 2살 많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제일 바쁜 시기에 가장 할 일이 많은 팀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3명이 할 일을 혼자 하면서 매일같이 울었어요. 처음으로 내가 멍청한 게 아닐까 스스로 의심도 하면서 죽기 살기로 아무것도 못하고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30살이 됐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진급을 했지만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던 시절. 같은 팀에 저보다 선배였던 남자친구는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와서 말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갑자기.
네 나이도 있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슬슬 결혼해서 부럽다며. 내 인생에 너만큼 멋진 여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거든 난. 꽃 한 다발에 유명한 브랜드의 결혼 반지를 사온 초여름 저녁. 그 프로포즈가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펑펑 울면서 좋다고 나도 오빠랑 결혼하고 싶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결혼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서로의 벌이를 잘 알았고 둘 다 헛돈 쓰지 않고 착실하게 돈을 모으는 편이었기에 결혼할 때 집안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저희 부모님과 비슷한 평범하고 괜찮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생활을 2년 정도 즐기고 난 후 슬슬 제게 압박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시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어머니가 뭔가를 하시고 싶은 말이 있는 눈치였어요. 어머니,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별거는 아니고. 아니, 너네는 소식 없니? 무슨 소식? 아니, 결혼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애 소식이 없냐는 말이야. 생각이 없는 거냐? 아니면 노력을 해도 안 생기는 거냐? 요즘 젊은 사람들 애 안 낳는다고 난리라고 뉴스에서 그러던데 너네도 그런 건 아니지? 저희는 곤란해졌죠. 사실 결혼 후에 애 낳는 건 나중에 내 꿈을 이루고 하자고 미룬 것은 저였거든요. 남편은 제 눈치를 살폈고 저는 어쨌든 저희 부부의 일이었기에 거짓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 많이 놀라실 텐데 저희 현재로서는 애 낳을 생각이 없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도 동의했어요. 결혼 전에는 아기 좋아한다고 절 닮은 딸 하나 낳고 싶다고 노래를 하더니 결혼 후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저 사실 회사 그만두고 사업할 생각도 있어요. 아니, 애를 안 낳는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남들 다 들어가지 못해 안달인 멀쩡한 회사를 관두기는 왜 관둬?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뒷목을 잡고 쓰러질 것 같았어요. 시뻘건 얼굴에 눈알은 튀어나올 것만 같았네요. 아, 엄마, 여기 사람들도 많은데 좀 조용하고 진정해요. 나랑은 이미 다 논의가 된 얘기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너네가 시부모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그런 중요한 일을 니들끼리 점하고 많이 해.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진 그날 시부모님은 밥도 안 먹고 음식점을 박차고 나가버리셨어요. 그 덕에 저와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며 집으로 돌아왔죠. 시부모님은 저희가 꼴도 보기 싫으니 명절에도 집에 찾아오지 말라며 소리를 치셨고 시모에게 전화를 받은 저희 아버지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제게 전화하셨네요. 사돈 어른들 마음 잘 풀어드려라. 아빠야, 너희 부부 일이니 이래라 저래라 할 마음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다고 생각한다만 어른들 마음 상하게 해서 좋을 거 없다가여나.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잘 알지? 저는 알겠다고 했지만 제 의지를 꺾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희들이 좋다고 했고 저희가 시부모님에게 빚지는 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회사를 관두었다는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은 정말로 저희 전화도 받지 않을 정도로 극대노하셨어요. 마음이 쓰이긴 했으나 그때 저는 시부모님보다도 제 일과 막 시작한 사업이 더 중요했기에 알면서도 덮어두었네요. 그렇게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보다 더 잠을 못 자가며 일에 매진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구상해두었던 주방용품과 세제 관련 제품 사업에 뛰어들고 나니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해도 막상 해보는 것과 공부만 하던 것은 다르더군요. 그러던 중 정말 운 좋게 저희 제품을 유명 방송인이 TV 프로그램에서 추천하면서 엄청난 광고 효과를 얻게 됐어요. 중소기업으로서 방송 노출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그날 이후 불티나게 물건이 팔리면서 사업이 확 성공했죠. 사업이 성공하면서 회사에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생활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신혼때 무리해서 빚을 내고 산 아파트 빚도 모두 청산하게 되었죠. 그뿐 아니라 절대 저희를 보지 않겠다던 시어머니에게도 먼저 연락이 왔어요. 철리한테 들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을 했다며? 운이 좋았어요. 아유, 성공한 사업가라고 으스대지도 않고 겸손하구나. 그래, 월 순수익은 얼마나 되냐? 아파트 빚도 네가 다 갚았다며? 고생했다 우리 며느리. 기특하다 정말.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냐고 막말을 퍼붓던 시모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우가 달라졌더라고요. 당연스럽기는 했으나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건 아니겠나 생각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시부모님과도 화해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넘겼습니다. 저희를 시댁으로 불러 상다리가 부러지게 식사를 차려주기도 하셨어요. 저는 적당히 장단을 맞추며 용돈을 드렸네요. 두 분 마음 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휴 됐다 됐어. 나이가 드니까 이 섭섭한 것만 들어서 그렇지. 너희가 선택해서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니? 난 다 좋다. 그 후 다시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소비자들의 눈에 띈다고 다가 아니었기에 더 좋은 제품 개발을 위해 저는 밤낮으로 뛰어다녔고 입소문을 타고 저희 제품들은 불티나게 팔렸어요. 홈쇼핑에 진출하는 쾌거도 얻었죠. 그 후 손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지원을 몇 명 더 뽑았습니다. 그중 학벌도 가장 안 좋았지만 매일같이 야근을 하며 저보다 더 지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친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쁜 시기에 매번 저와 같이 야근을 했는데 고마운 마음에 제가 집까지 태워다 주기도 했고 저를 데리러 온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같이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눈을 반짝이며 말하더라고요. 지연 씨는 남자친구 없어요? 저요? 아, 네, 없어요. 여의도 없고 주변에 다 여자밖에 없어서요. 아우, 나 이러면 주책인가? 우리 동생도 여자친구 없는데 둘이 또래이기도 하고 한번 소개팅 안 할래요? 저는 즐겁을 했어요. 부담스럽게 왜 그러냐며 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회사 사람이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연 씨의 반응이 예상외였습니다. 정말요? 저는 받아보고 싶어요. 무슨 일 하세요? 반짝이는 지연 씨의 눈을 보니 제가 입을 꼭 다물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동생도 이제 장가 가야 되지 않겠냐며 지연 씨의 반응에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지연 씨를 좋게 보기도 했고 문팽이 같은 도련님의 성격을 알았기에 이 만남이 조금 불편하기도 했어요. 도련님은 저와 똑같은 대학을 졸업했으나 그 대학 출신으로서 아무 회사나 가기 싫다고 대기업 아니면 쳐다도 보지 않으면서 맨날 백수로 집에서 놀고 먹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저 아들들 말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라 닥달 한번 하지 않았고 저만 속으로 한심해하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그렇게 소개팅을 하겠다는 말만 들은 후 그 일은 저의 머릿속에서 거의 지워졌어요.
그렇게 매일매일이 회사 일에 정신이 없던 찰나 퇴근을 했는데 남편이 신나는 얼굴로 말하더군요. 둘이 잘 됐대. 둘? 누구? 아, 당신 그거 까먹었냐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가족이를. 우리 철수랑 지연씨 오늘부터 1일이래. 뭐? 저는 너무 놀라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똑 부러진 그녀가 그런 논팽이 같은 도련님과 사귀기로 했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충격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리를 들은 지 반년도 안 되어서 회사에서만 보던 지연 씨를 명절에 우리 시부모님 댁에서 보게 되었거든요. 도련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더욱 충격이라 저는 먹고 있던 사발을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결혼하려고요. 지금 우리 지연이 뱃속에 소중한 생명이 자라고 있거든요. 쑥스럽다는 듯 말하는 도련님을 보면서 기가 차더라고요. 졸지에 부하직원에서 동서받은 지연 씨는 도대체 도련님의 뭐가 그렇게 좋았냐는 제 질문에 쑥스럽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생겼는데 잘해주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편은 아니었기에 그들이 잘 살 거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쯤 다행히 도련님도 중견기업에 취직을 해서 한 사람 몫을 하기 시작했기에 개눈 감추듯 준비해서 치러지는 결혼식에서 오한이 뻔뻔하면서도 축복해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저희 시댁 쪽에는 좋은 일만 연속되었습니다. 동서는 임신 막달에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아들 노래를 부르는 시부모님의 소원대로 도련님을 똑 닮은 예쁜 아들을 순산했거든요. 그때쯤 시모의 애정이 동서네 부부로 넘어갔어요. 이 집안의 기둥이라는 둥, 자기가 어디 모임에만 가면 손주가 없어서 길을 못 폈는데 우리 둘째 아들 덕에 이제 기펴보 살 수 있겠다는 둥. 저희 부부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말씀하시는 듯 했죠. 저는 그런 비교들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편이었기에 걱정 없었는데 장남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던 남편은 좀 시샘을 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어요. 엄마도 참 주책이다. 손자가 저렇게 좋을까? 뭘 주책이야. 우리가 못 해드리는 건데 동서네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조카 예뻐해주자. 저는 애 키우느라 고생하는 동서에게 몰래 용돈을 챙겨주기도 했고 진심으로 동서네 부부의 삶을 축하했습니다. 제 진심이 하늘에 닿았는지 연년생으로 동서가 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한 동서에게 저는 말했어요. 이 회사의 사장으로서 난 유능한 인재인 지연 씨를 잃어서 너무 슬퍼. 그렇지만 같은 가족으로서 애기들을 너무 예뻐하는 동서에게 또 다른 축복이 찾아와서 너무 기뻐. 무슨 말인지 알지? 너무 감사해요, 형님. 이 집안에 시집와서 가장 기쁜 게 형님 같은 사람이랑 한 식구가 된 거예요. 둘째 조카 역시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특히 기뻐했어요. 본인이 아들 한 명 더 낳게 해달라고 몇 달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간 덕에 이럴 수 있었다고 진심으로 믿고 계셨거든요. 뭐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서에게 돈을 챙겨주겠다는 말에 입이 대빨 튀어나온 남편이 말했어요. 무슨 그렇게 돈을 많이 줘? 당신 성공한 사업가라 티나고 싶냐? 그렇게밖에 말 못해? 우리 몫까지 해주고 있는 거잖아. 도련님 회사에서 맨날 야근한다고 다저녁 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 있다고 회사 나가서 애 둘을 동서 혼자 독방 육아로 키운대잖아. 저러다 육아로 지쳐서 우울증 오면 어떡해.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줄 수 있으니까 해주는 거야.
당신도 마음 곱겠어. 남편은 알았다며 툴툴댔네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앳된 얼굴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던 동서의 첫인상이 저에게 너무 강하게 남았는지, 형제자매 없이 자란 저의 한이었는지,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녀에게 참 잘해주었습니다. 질투도 뭐도 없는 진심으로 그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요. 또 동성애 부부가 저렇게 애를 계속 낳지 않았다면 시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압박도 멈추지 않았을 거고요. 그렇게 또 정신없이 살면서 1년이 흘렀어요. 그의 남편은 1년 내내 고생 끝에 승진을 했고, 저는 매출 법정으로 매달 새치 염색을 해야 될 정도로 신경이 예민했지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나름 선전했어요. 축하 파티 겸 남편과 외식을 하러 나가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동서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전화통화가 좀 어려운데. 형님, 저 그 인간이랑 더는 못 살겠어요. 무슨 소리야, 동서? 알아듣게 설명해. 저 더는 못 참아요. 저희 애들 좀 키워주세요. 저런 인간 말고, 저같이 경력 단절된 여자 말고, 형님처럼 대단하고 좋은 분한테. 동서는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기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녀가 말하기를 기다렸죠. 애가 둘씩이나 되니까 참고 살려고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형님. 저도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 만난다고 하더니 결국은 그 여자를 또 만나고 있더라고요. 도련님이 바람에 핀다고. 바람이 아니라 사랑이래요. 지 인생에 찾아온 첫사랑이나 다름없대요. 이 미친 인간이. 한번 걸렸을 때 넘어가지기로 한 제가 제일 바보 같아요. 맨날 출장이다 야근이다. 난 정말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열심히 사는 줄 알았더니 회사에서 저보다 한참 어린 애랑 바람이 나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번 걸렸을 때 상간녀 소송하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저랑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연락도 하고 있었더라고요. 또 걸리니까 저보고 그냥 이혼하재요. 그 사람 없으면 못 살겠대요. 저번에 상간녀 소송 때도 지가 돈도 내줬대요.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계속 통화 중이었기에 남편은 무슨 일인데 누구랑 그렇게 통화 중이냐고 보냈습니다. 저는 일단 동서를 진정시키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이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이게 제정신을 가진 놈이 할 수 있는 짓인지가 의심스러웠거든요. 남편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고, 저는 당장 당신 동생한테 전화해서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확인한 결과 동서가 말한 이 모든 게 결국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동서는 그날 저녁에 전화 와서 자기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또 한 번 오열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도련님을 혼낼 수는 없었으니 시댁에 가서 이놈의 집구석 문제를 논의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집 앞에 있는 밑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몇 개 사서 시댁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도 시어머니는 통화 중이시길래 한숨을 푹 쉬고 그냥 반찬을 가져다 놓고 시부모님이 오시길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비밀번호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지만 지인 없는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항상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부엌으로 가 반찬통을 정리해서 넣으려는데 순간 격양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도둑질을 하러 들어간 것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조심조심 그 소리가 나는 안방으로 다가가고 있었네요. 그리고 다가갈수록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크게 들렸습니다.
모르겠어. 치는 치고도 새 여자랑 새 살림 차리겠다는데 어떡해. 그럼 나도 속상하지. 다 큰 아들놈이 그러겠다는데 거기 내가 뭐라 그래. 근데 또 회사에서 새로 사귄 여자가 집안도 괜찮대. 그래. 회사는 취미로 다닌다더라. 인물도 좋아. 그럼 난 봤지. 벌써 상간녀까지 시어머니가 만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들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그때 또다시 경악할 만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차라리 잘 됐는지도 몰라. 애 낳는 거 말고 걔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우리 아들 등쳐먹고 사는 거지. 그래, 훨씬 어리고 예쁜 애가 낫고 애야 또 낳으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첫째도 그렇게 애를 예뻐하는데 어쩌다 목석 같은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아유 답답하지 뭐. 죽어도 애 안 낳겠다고 빡빡 우기길래 그냥 말 들어주는 척 했대. 큰아들이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임신도 안 되는데 기집애가 죽어도 싫다니까 잘 됐지 뭐. 그래도 걔는 돈은 잘 벌어와. 그러니까 애 키울 상황은 충분히 돼. 애들 뺏어서 큰애들 주면 되겠어. 입양시키는 쪽으로 몰아가 보려고. 아니, 걔가 애들을 어떻게 데려가? 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 집 핏줄이지 지가 어디 애들을 데려가? 저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손이 벌벌 떨리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제 성격 같아선 문을 벌컥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 소리를 질렀을 텐데 너무 충격을 받아 그것도 못하고 도망치듯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임신을 못한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안다는 건 남편이 저에게는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었다는 게 되니까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어요. 연애할 때 남편은 제게 애를 좋아한다고 기만이면 아들 말고 저를 닮은 예쁜 딸을 낳고 싶다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노래를 불러댔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각은 있어도 애 낳을 생각은 아직 없으니 독촉하지 말라고 싸운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던 인간이 결혼 후에 갑자기 애 없이 둘이 살자는 말에 동의를 한 걸 보니 그 사이 병원에서 무슨 소리를 듣긴 들었나 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가지 않고 회사 사무실에서 밤을 꼴딱 새웠어요. 이제는 동서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이혼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남편과 더 살 수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마침 다음날 반찬 넣고 간 거 고맙다며 자기가 친구랑 전화하느라 누가 온지도 몰랐다고 미안하다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말하더군요. 아니, 너희 시아버지가 교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지 않냐. 이번 주말에 시아버지가 아끼는 제자들이 몇몇 집에 놀러 오는데 너도 그때 와서 얼굴 좀 비추면 안 되겠냐? 다들 너랑 철기 나이 또래인데 나도 든든한 며느리 자랑도 하고 너도 와서 시아버지랑 사이좋은 것 좀 보여주고 그래야 애들이 존경하는 스승이 교직에 내려오시고도 이렇게 본받을 만하게 살고 있으시구나 하지 않겠냐? 말투는 나긋나긋해도 시어머니의 말은 분명히 와서 그 자리 들러리를 서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몇 번 이런 제안을 거절한 적이 있어서 저는 바로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걸 그 자리에서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 갈게요. 정말이냐? 맨날 바쁘다고 안 된다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다니? 그래 좋다. 예쁘게 입고 와라. 전화를 끊자마자 헛웃음이 튀어나오더군요. 자기 친구에게 전화해. 나니 같은 아들을 거둔 며느리가 애 낳는 거 말고는 한 게 뭐가 있냐고 뒷담을 하고
자기 아들이 명백하게 유책 배우자임에도 손주들을 굳이 저희에게 입양까지 시키려고 한 천박한 생각을 한 양반께서 남들 눈은 또 그렇게 신경 쓰이나 보다 싶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과 연을 끄는 거 말고는 이런 인간들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이런 인간들과 계속 가족으로 엮여 살다 보면 저도 언젠가 그들 중 한 명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약속의 그날이 되었고 저는 남편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저희가 등장하자 제자들 몇 명은 허리 굽혀 인사를 했고 그중 성격 좋아 보이는 저희 부부 또래 남자가 말을 하더군요. 아유, 선생님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며느님 칭찬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시고 대기업도 뿌리치고 나와서 사업가로 대성공하셨다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과찬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듣기 좋은 뻔한 말들이 오가고 있었고 본식을 다 먹고 시어머니가 신난 얼굴로 후식을 내오겠다고 했을 때 저는 입을 열었네요. 아버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얼마든지 해봐라. 다 여기 사업하는 애들이니까 네가 조언 같은 거 해주면 더 좋고. 그런 종류는 전혀 아니고요. 저 이혼하려고요. 순간 찬물을 끼얹는 듯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애를 안 낳겠다는 말을 했을 때처럼 얼굴이 시뻘개진 시어머니는 얘가 약을 잘못 먹었나?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라며 제자들의 눈치를 살폈어요. 당신 그건 무슨 소리야? 아버님, 전 신뢰 없는 부부관계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아버님도 아셨죠? 이 사람 문제 있어서 애 못 낳는 거. 그게... 얘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우리가 부부 일에 함부로 나서는 것도 웃기기도 하고 어차피 너도 애 낳을 마음도 없는데 굳이 이유를 알아서 좋을 게 뭐가 있냐. 너희 부부 여태까지 문제 하나 없이 잘 살아왔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런 좋은 자리에서 집안 부끄러운 얘기를 해. 결국 시아버지도 본성이 나오더군요. 제자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이런 좋은 자리에 집안 사람들 불러서 잘난 척하시고 액세서리로 쓰시려고 전부터 계속 저 부르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지만 저 어머니가 전화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바람나서 상간녀한테 가겠다는 도련님 감사면서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동서가 애 낳는 거 말고 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나니 같은 둘째 아들 걷어서 북방 육아하면서 사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세요. 여보,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전 이혼할 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동서도 이혼할 거라고 하니 그런 줄 아세요. 잘나신 두 분 아드님, 두 분이서 끼고 사세요. 저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속이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남자로서 자존심 때문에 숨기게 되었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벌벌 기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싹 무시하고 동서를 만나 제가 시댁을 발칵 뒤집어엎고 온 이야기를 해줬어요. 동서는 엉엉 울다가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동서가 선택한 결혼이지만 난 처음부터 동서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어쩌면 이 집구석에 동서까지 엮이게 만든 장본인이 나인 것 같아서 내가 책임지고 싶기도 했고. 동서, 증거자료 다 있다고 했지? 도련님이랑 이혼해. 알았지? 소송을 계속하더라도 애들 다 데리고 나오고. 회사에도 다시 들어와서 일해. 남편 없어도 애 둘 키울 수 있게끔 내가 많이 배려해줄게. 형님, 제가 염치 없이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가 그러더라.
우리 부부한테 그 집 애들 입양시켜버리겠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이 되더라고. 내가 동서랑 같이 애들 키우는 거 도와줄게. 우리 둘이 근처 살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자. 동서는 그럴 수 없다며 너무 죄스럽다고 울었지만 저는 진심이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 성격이고 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기에 제 말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는 두 남자를 데리고 살기에 저와 동서는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그제야 제대로 들더라고요. 그 후 저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됐고 동서는 몇 번의 소송을 끝으로 애들을 데리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약속했던 것처럼 동서와 위아래 아파트에 살면서 자식 같은 조카들이 커가는 걸 지켜보고 있죠. 그뿐 아니라 동서는 다시 회사로 복귀해서 회사가 성장하던 그 시절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으로 도련님은 그 상간녀에게 버림받고 결국은 호래비처럼 시부모님 댁에 붙어 산다고 하더라고요. 통쾌한 저와 저희 동서의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은 많은 이혼녀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 힘으로 편견에 맞서 씩씩하게 이 험한 세상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라는 말이 100번 맞는 말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멋진 동서와 쓰느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조카의 앞날이 기대되는 사연이네요. 세상 살아가며 이혼이라는 딱지에 움츠러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두 분의 모습에 힘을 내고 어깨를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앞날을 응원하며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